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 집값 또 오른다. 전세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다. 공급이 부족하다. 투기꾼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늘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자리에 있을까요? 왜 수십억짜리 신축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나올까요? 왜 20년만 지나도 재건축을 외칠까요? 오늘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과거 2020년 임대차 3법 통과 당시의 혼란을 기억하시죠? 그때도 전세가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타겟의 확장, 과거에 비해 넓은 범위의 서울과 수도권,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확장하면서 규제하는 대상들이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세율의 압박, 기본 세율의 20에서 30%가 더해지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82.5%까지 세금으로 나갑니다. 집 팔아서 국가에 기부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의 재산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얻게 된 이득을 국가가 이렇게까지 제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죠. 전세 전가 현상,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와 양도세를 전세가에 얹으면서 서울 핵심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세가 상승의 이유가 되도록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임대차 보호법의 갱신 기간이 끝나버린 매물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올라간 집값에 상응하는 전세가를 매기기 위한 상승은 당연하게도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나리오, 초양극화의 완성. 짧은 견해로 예측하는 하반기 모습은 이렇습니다. 매물 잠김, 세금 내고 남는 게 없는데 왜 파냐는 심리가 퍼집니다. 거래는 끊기는데 호가는 안 떨어지는 정체 현상이 이어질 겁니다. 서울 핵심지로의 강제 회귀, 어차피 세금 낼 거라면 지방 물건부터 던지고 서울 한 채로 버티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지방 미분양은 더 쌓이고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전세난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동조화가 나타납니다. 3. 포지션별 생존 팁. 무주택자, 지방 미분양에 속지 마세요. 지금은 숫자가 싸다고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와 일자리가 확실한 핵심지나 국책 사업 인근의 급매물 정도를 노려야 합니다. 1주택자, 상급지 이동의 마지막 찬스.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내놓는 서울 상급지 매물이 하반기에 간헐적으로 나올 겁니다. DSR 30%를 지키면서 내 집을 먼저 팔고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세요. 다주택자 매도는 포기하고 증여를 설계하라. 최고 세율 80%가 넘는 상황에서 매도는 패배입니다. 자녀에게 10년 단위 증여세 공제를 활용해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담부 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쪼개는 전략이 유일한 퇴로입니다. 하지만 모든 다주택이 아닌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매물에 대한 중과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지역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전세, 집주인의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세요. 전세가가 급격히 오르는 집은 집주인의 부채 비율이 높을 확률이 큽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여의치 않다면 반전세로 전환해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어 기전을 가동하세요. 이렇게 말 많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인의 대처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의해 요동치는 시장에 여러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서울, 수도권만 이렇게 얘기가 되고 포화 상태일까요? 파트 1. 서울 집값은 집 가격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내린다.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단순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은 집 한 채의 가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회가 압축된 가격입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자산 방어. 이 모든 게 서울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요가 층층이 쌓입니다. 서울이 좋아서 살고 싶은 수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요, 자산을 지키려는 수요, 여기에 더 오를 거라는 투자 수요까지. 이 수요들이 전부 한 곳을 향해 쌓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서울 집값은 아파트 몇만 가구 더 짓는다고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건 아파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파트 2. 정부는 왜 맨날 세금과 규제만 꺼낼까?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서울이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국으로 나눠야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왜 항상 세금, 대출 규제, 토어제, 공급 대책 발표만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려면 기업들이 싫어합니다. 인재와 소비자와 자본이 서울에 있으니까요. 대학을 옮기려면 정치적 저항이 엄청납니다. 행정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려면 수십조 원이 듭니다. 반면 규제 발표는 내일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본 치료보다 진통제가 정치적으로 훨씬 쉽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서울 집중은 여전하고 집값 논쟁은 여전히 반복되는 겁니다. 파트 3. 집값 관련은 끊임없이 야기되지만 다른 문제는 개선이 없다. 지금 한국 부동산에는 집값 외에 사실 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진 게 발견됩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에서 누수가 나고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50년, 100년 된 집에서도 잘 삽니다. 근데 한국은 왜 이럴까요? 시공사는 최저가 경쟁을 받습니다.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으로 내려갑니다. 공기는 짧고 원가 절감 압박은 세고 감리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민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흐려집니다. 결과는 당연합니다. 집을 오래 살기 어려운 나라. 오래된 집은 불안하고 신축만 찾게 되고 신축 가격은 더 오르고 고밀도 초고층은 심해지고 품질은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짓느냐에 집중했지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는 뒤로 밀어놨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의 뿌리 중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오래 살 수 있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는 집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먼저여야 합니다. 건축 품질 기준 강화, 층간소음 기준 현실화, 부실 시공 처벌 강화, 장수명 주택 지원. 이런 방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철근 배치 자동 검수, 공정별 영상 기록, AI 기반 시공 검증. 사람을 믿는 구조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이 검증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집을 짓는 건축주들도 정보 약자입니다. 건축법, 단열, 방수, 하자, 구조를 모른 채 시공사만 믿고 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가 표준 교육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국가는 집값을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공급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얼마나 많이 짓느냐의 시대를 지나 얼마나 제대로 짓느냐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출생인구는 줄어가는데 신축 아파트는 이제 50층, 70층을 넘게 쌓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파트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주택이 있다면 내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집, 안전한 집, 대형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어도 튼튼하고 살기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아파트가 아니어도 빌라, 단독주택 같은 다른 형태의 주거 공간도 조금 더 경쟁력 있고 선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자본 수업이었습니다.